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각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왔지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시장 강달러 기조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이탈도 이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에 큰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 이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트럼프 관련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KB증권 측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트럼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대통령의 기회로 바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클러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펜실베니아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에 치열한 사실 경합주이기도 한데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면서 그 영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른쪽 귀에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11월 대선에서 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면서 잠깐만을 외치고 보시다시피 주먹을 들고 파이트, 싸우자라고 3차례 정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진이 탄생을 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사건 이후로 방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하루 만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은 70%였고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기조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립토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2%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7%, 위지트가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방산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이 10%,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LIG 넥스원 15% 이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든 누가 되던 간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LS 일렉트릭도 5%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모로 크립토 관련 종목들,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KB증권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다면요.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타난 이후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힘을 현재 쏟아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일정들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 확정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부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7일에는 비트코인의 컨퍼런스에서 30분간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차 토론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연설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LG엔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2024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IRA 법안이 폐기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IRA 법안이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라면서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는 변화가 예상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가장 저렴한 현재 에너지원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IRA 법안을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현재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그리고 IRA 관련 법안이 바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현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테슬라와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빅팬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는 이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함께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면은 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픈 AI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가 2027년 소형 모듈 원자로의 전력을 충당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샘 올트먼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 오클로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요. AI 데이터 전력을 이 SMR로 충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1호기를 2027년에 건설할 예정인데요. 기존 원자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우선 부지가 정말 조금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수십에서 수백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한 반면에 지금 소형 모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8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땅으로도 원자로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26년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3배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글로벌 곳곳에서는 이러한 전력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형 모듈 원전은 왜 이렇게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소형 모듈 원전은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그리고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로 일체한 원자력을 뜻합니다.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하는 소형 원자로를 말을 하는데요.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중대 사고 확률이 10억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부지가 적게 사용되고 공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거, 가성비가 좋다라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그 전력이 필요한 사용처 인근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말 그대로 부유식, 이제는 바다에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국내는 정말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K조선, K원전 이 두 가지의 기술력이 지금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합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K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다양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우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을 받으면서 올해 3월에는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 기구가 설립이 됐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할 정도로 지금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유식 SMR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집안이나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서 공사비가 SMR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원전 기업과 조선사 발전사 이 표준화되고 모듈화된 제작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산을 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하나를 더 설치하고 싶을 때 바다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기술력으로도 쓰나미에도 안전할 정도로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과 원전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나오고 있고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강국 그리고 조선 강국을 넘어서 이 두 가지를 합한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마지막 장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오후장 갈수록 좀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 장세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 증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주말 피격 사건으로 미 대선의 불확실성에 양시장 보합권 중심으로 혼조한 등락 흐름이 오나 트럼프 후보 재선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으로 실제 체감지수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채권 거래자들 또한 9월 표준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대신 9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고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증시 흐름의 시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의 그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먼저 오늘 시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주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원전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나 저한테 물으시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4기 수주전에서요. 한국 측 팀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경합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오늘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14일 정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요. 체코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강요회의 성격의 회의를 열어서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에서 한국과 프랑스 중 어느 쪽과 손을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협상자 결과 발표는요. 다음 주 중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 5호기, 6호기와 테멜린 지역의 1호기, 2호기 각 1.2 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인데 이 전체 사업비 규모는 최소 3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현재 한전 산업이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금일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대감이 살아있으므로 매수 밴드 내에서 일정에 따른 매매를 충분히 진행해 본직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가 방금 매수 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수 밴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하단선인 14,200원부터 상단선인 16,150원까지 비중 10%로 한번 이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13,5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3,5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이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매매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과 관련돼서 한전산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감 전략 함께 세우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에서 외국인 수급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삼양식품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두 번째로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방산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두산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계열사들을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 HLB, 페트론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다른 방향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B금융, 세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2% 이상의 상승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전기술, 다섯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두산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는 한화오션, 두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재룡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그리고 네 번째로는 퓨처캠, 다섯 번째로는 LS 마린솔루션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엑셀 세라피틱스를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기업 있습니다. 바로 삼천당제약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ISC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수급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오늘 수급적 특징이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오롱 티슈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떠한 특징 짚어볼까요? 네. 코오롱 티슈진 응원합니다, 일단. 아니, 진짜 약간 극적이잖아요. 정말로 사라질 뻔하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상장 폐지를 면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몇 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됐다가 뭐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거를 기다리는 마음이 진짜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티슈진하고 신라젠이 지금 굉장히 그 부각이 됐던 그 시절하고는 완전히 인물들이 바뀌긴 했는데 바이오의 주인공은 완전 바뀌었어요. 하지만 바이오의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좋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같은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 업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당시에 코오롱 티슈나 신라젠은 지금의 HLB와 같이 우리나라도 K신약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들이 이게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들이 뭐 100% 어떤 오픈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코오롱 티슈진은 실수에 의한 게 큰 것으로 어쨌든 그게 뭐 실수든 고의든 임상 3상이라는 그 단계에서 다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그냥 원톱으로 원샷 원킬로 신약을 바라보는 것은 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 그런 교훈 위에서 지금의 그런 플랫폼 기술 수출 업체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그 묵혀놨던 그 인보사 지금 사실 계속 TGC라고 나오는데 TGC라고 나오니까 뭔가 이게 저의 느낌은 뭐냐면은 인보사에 대한 어떤 아픔을 가리고자 인보사의 미국명을 약간 앞에 내세운 듯한 제 생각이에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면 인보사라는 단어가 진짜 제가 뭐 코오롱 티슈진을 제가 바이오를 너무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업종이 바이오 업종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인보사에 대해서 저도 국민으로서 되게 그 세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 완료를 했거든요. 임상 3상 투약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FDA에서 이거를 갖고 허가냐 마느냐를 내놓는 이제 시험 단계에 오른 거예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글로벌 임상에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인 기업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였던 거래요. 이거는 코오롱이라는 그룹이 붙어서 전사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이윤열 회장이 다 나서서 정말 전격적으로 지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내 임상 1상을 착수한 게 18년 전입니다. 지금 2006년에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가 난 뒤에 임상 3상을 2014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임상 3상 투약이 완료가 됐다. 이게 뭐 10년 동안 환자한테 10년에 걸쳐서 투약한 건 아니겠죠. 그 전에 정지가 되었었어요. 이 2017년에 국내 최초로 그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는 받았었고 2019년에 품목 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가 된 거를 보고 미국에서도 그게 너네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를 했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진행할 근거가 없잖아 하고 임상을 중단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취소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사가 이 세포는 연골 유래에서 나왔다. 연골에서, 무릎 연골에서.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게 신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아마추어틱 해가지고 실수를 한 거든 고의던 거든 어쨌든 이게 투자자들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거고 식약처도 그걸 심각한 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가 인바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 데다가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코오롱 티슈 주식 거래 중지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장 폐지는 안 당하고 살아남아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식약처에서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된 거 이후에 미국 임상 보류 조치가 해제된 거는 2020년 3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임상 3상이 투약이 완료가 되어서 이 미국 FDA 허가를 기다리는 이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오롱 티슈진은 이 바이오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속에 무려 거의 20년이죠. 2006년에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를 받았으니 거의 20년입니다. 20년의 그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어쨌든 간에 인보사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가 왔다. 물론 미국 제품명은 TGC입니다. 제품명은 아니죠.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TGC인데 어쨌든 간에 인보사 K주 이 20년 전에 들었던 10여 년 전에 들었던 이 이름을 다시 소환해냈다. 어쨌든 간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오늘의 급등이 단기 급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티슈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인보사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투약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현재 한 8%가량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서 다시금 K바이오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종목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요. 네. 요즘에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지금 그 재룡전기 말고 다른 기업 먼저 얘기를 할게요. 산일전기라는 종목인데 네. 자 상장은 안 되었습니다. 산일전기가 오늘 15일까지 지금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그 보통 5일 동안 이제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란 건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그 오퍼를 받아요. 야, 우리는 산일전기 입장에서는 우리는 얼마를 원하는데 몸값을 너네가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 같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모가 결정이 돼요.
그 결정된 공모가로 일반 투자자, 우리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증권사 가서 이틀간에 걸쳐 청약을 하십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경쟁률에 따라 아니면 그 증권사의 등급에 따라 내 주수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우리 따따블이 가능해졌으니까 첫날에 따따블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산일전기 얘기를 왜 하느냐? 산일전기가 변압기 사업을 하는 종목이 기업이고 산일전기가 아까 전에 공모 그 수요 예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요 예측을 할 때 기업이 우리가 얼마에서 얼마로 밴드를 산정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에서 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24,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싶어. 너네가 여기서 결정해줘. 거기서 기관들이 아주 좋게 보면은 3만 원 이상도 찍습니다. 그럼 이제 공모가 밴드를 상단을 초과하는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비교 기업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요런 기업이 있는데 요 기업하고 뭐 내용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거 비슷하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너네가 판단을 한번 해주겠어? 이게 여기서 산일전기가 피어그룹 2개를 찍었는데 바로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LS 일렉트릭하고 재룡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24,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받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오늘까지 수요 예측이 돼서 공모가 결정됐는데 그다음에 그 공모가 가지고 18일, 19일 다음 18일, 19일이면 이번 주인가요? 18일, 19일 날 일반 청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모 과정에서 흥행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재룡전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산일전기가 재룡전기를 피어그룹의 대표 기업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산일전기가 뭐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 3만 원을 뛰어넘는 공모가로 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단에 준하는 3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일반 청약 과정 이틀간에서도 경쟁률이 뭐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막 조단위 금액이 몰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지금 당장 상장되어 있는 재룡전기랑 LX 일렉트릭의 그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18일, 19일 날 일반 그 청약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오나에 따라서 아마 18일, 19일 날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업체인데 변압기는 이제 압을 변압시킨다. 뭐 고압에서 저압으로, 저압에서 고압으로.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지금 전기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일반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이나 뭐 네이버에 동영상 올리면 그것들이 다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10배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위주로 지어지고 있죠. 왜냐면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지리적으로 들었고 북미의 그런 그룹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하는 수요를 재룡전기가 지금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중국산을 굉장히 배제하는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바이든 대체자 해리스가 되든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든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산을 배제한다는 거는 공화당 민주당이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연동되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산 변압기를 배제시키면 우리나라 변압기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결국에 18일, 19일까지 모멘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까지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픽으로는 재룡전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 가능성,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변압기 관련 업종을 좀 꾸준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급픽으로는 재룡전기 언급을 해주셨고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YS 틸텍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낯선 네, 기업인데요. 예. 네. 왜냐하면 이 건자재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작아요. 미국은 건자재 기업도 시총이 엄청나게 크고 캐터필러라는 굴착기 업체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뭐 GS건설이나 이런 건설주 혹은 뭐 저기 그 우리나라도 두산인프라코어라던가 뭐 지금 두산밖에 뭐 얘기 많이 나와서 오늘 급락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뭐 농기계 및 굴착기 이런 걸 만들어서 꽤 그건 크지만 지금 요런 건자재들 있죠. 이거는 정말 작아요. 예를 들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게 금강공업이랑 삼목 S폼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 폼 같은 걸 만드는 우리 이른바 거푸집이죠. 거푸집이 뭐냐면 그 우리 공사 현장 지나다 보면은 그 시멘트를 붓기 위한 틀을 처음에 만드는데 막
알루미늄 같은 게 막 박혀서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거푸집입니다. 금강공업이랑 삼목, 에스폼이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언제 그 저기를 볼까요? 수혜를. 건설 현장에 돌아가고 건축이 진행이 되는 초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건축자들이 굉장히 시총이 작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금강공업의 시총은 1,477억 원입니다. 2천억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 폼이라던가 이런 요 폼 관련 그 기업 중에서 투톱이거든요. 삼목에스폼은 2,752억입니다. 그러니까 거푸집 분야에서 1, 2등을 한다는 업체의 시총이 1,500억, 2,700억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자재 업체는 굉장히 시총이 작아요. 그나마 제일 큰 게 시멘트 업종이거든요. 네. 시멘트 업종이 그나마 중량급이 있는데 시멘트도 지금 뭐 저기 쌍용 CN이 그 사모펀드가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상장 폐지시키고. 지금 아직 있나요? 상장 폐지시킬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건자재 업종들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SY 스틸텍 요것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이 상장되기 이전에는 SY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름이 앞에가 똑같죠. 이게 괜히 똑같은 게 아니라 연관 종목입니다. SY가 지주회사고 이 자회사가 SY 스틸텍이에요. 둘 다 건축 자재를 하는 것이고 아까 삼목에스폼이나 금강공업은 이제 폼, 거푸집을 만드는 업체인데 오늘 오르니까 소개를 드린 거고 얘는 조금 다른 걸 만듭니다. 데크 플레이트라는 걸 만드는데 건축물 바닥에 슬라브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금속 조립 구조재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뭐 하냐면 요즘에 층간소음이 워낙에 그 사회적 이슈라서 굉장히 안 좋은 사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웃집끼리. 그래서 이 지금 층간 차음제 사업 분야가 커지고 있는데 소닉스 시스템이라는 업체랑 4월 3일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어요. 소닉스 시스템이 요 층간 차음제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래서 소닉스 시스템으로부터 물품을 독점 공급받아서 시공을 진행하는 게 SY 스틸텍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소닉스 시스템의 지분까지 이걸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죠. 지분을 나눠 갖는 지분까지 신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사업으로도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SY라는 모 회사 얘네는 우리나라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물론 요즘에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불이 잘 붙어서 이거를 지금 뭐 불이 잘 안 붙는 걸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이걸 왜 많이 썼냐면 가볍고 시공하기 쉽고 싸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고 최근에 하는 거는 얘네도 데크 플레이트를 하는데 얘네가 주로 하는 건 모듈러 주택을 지금 주로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모듈러 주택이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짓고 건축비가 작게 들고 왜냐하면 지금 신규 건축을 하려다 보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재건축 현장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 지금 크고 있는데 이쪽 사업 연관해서 SY랑 SY 스틸텍 여기에서 지금 시너지를 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LH 쪽에서도 모듈러 사업 뭐 확장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쨌든 지금 겨우 시총 1,000억을 넘겼어요. 변동성이 좀 심한 걸로 나타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가격 밴드를 굉장히 좀 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눈이 되게 따가워서 이 네. 종목은 시가총액이 892억입니다. 네. 참고로. 그러니까 1,000억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 자재 업체들의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에 적어서 이 건축 자재 업체들이 순환매가 돌 때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게 주저앉으면 또 금방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토스 코리아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거는 네. 우리 변기에 우리가 오물을 궁금해하시는 분 오물을 쌓으면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관을 따라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 네. 관을 만드는 업체가 와토스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업체들이 한번 순환매가 돌 때는 건축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어서 시멘트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죠. 시멘트, 거푸집 그리고 뭐 KCG 같은 건 좀 크죠. 창호 만들고 아까 샌드위치 패널 들어가는 거, 데크 플레이트 들어가는 거, 마지막에 와토스 코리아의 변기 관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쫙 도는데. 공통된 점은 아까 KCC나 혹은 벽산 네. 이런 것 빼고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도 쉽게 바람에 날리듯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 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12.8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25% 네네네 올랐어요. 거의 상한가를 네. 갈 뻔했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거래량이 2024년도 들어서 거의 없어요. 없다가 바닥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하루에 호가를 보시면은 거의 몇 호가가
원래 촘촘이 있잖아요. 보통 촘촘이 삼성전자 같은 거 뭐 삼성전자까지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걸 보면 호가 간격이 띄어지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호가가 촘촘히 그쵸. 모든 거래량이 네. 다 있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 공백이 커가지고 예를 들어 한 번에 확 사면 호가가 후두둑 올라갔다가 현재가로 매수하면 그쵸? 안 되는군요. 네. 밑에 호가도 공백이 막 옥수수 이가 빠진 듯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팔면 후두둑 떨어지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호가를 볼까요? 지금 호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310원부터 3,415, 20 쭉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 시가총액에 비해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금 잔량들이.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한가를 거의 갈 뻔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2024년도 초반 2월 달에 고점하고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가 지금 왼쪽이 제 얼굴이 나가서 조금 잘려서 그런데 2024년도 초반입니다. 여기가. 제가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여기가 지금 2월 달이거든요. 거의 정확하죠. 2월 달에 고점하고 지금 밀렸던 부분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월 달에 요 지금 고점이 지금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4,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저항에 막혀서 밀리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매물이라면은 쏟아질 우려도 있으니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픽 3가지 종목 신일석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모멘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될 중요한 경제 일정들, 지표들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였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도중에 20살 백인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귀 쪽을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에 발생한 이슈여서 주말 지나고 오늘 밤 뉴욕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융시장은 당장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대피시키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라든지 금, 이런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트럼프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게 아니고 또 주말을 지나는 동안 충격이 다소 진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혜를 보는 자산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번 주 계속해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전반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좀 올라왔고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에서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지금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지난주에는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고요. 금리 인하가 중소형주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관측에 러셀 지수도 한 주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4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지표를 더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표랑 고용지표를 통해서 연준이 확신을 갖게 된다면 9월에 일단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가팔라지거나 고용이 부진해진다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거든요. 이거 역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미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이번 주에는 중국 경제 이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늘 오전에 발표됐고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른바 3중 전회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5년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중요한 이 일정들 나올 예정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부터 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1%였는데 4.7%로 나왔거든요. 예상치를 한참 밑돈 수치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3분기 4.9%, 4분기 5.2%를 기록한 뒤에 올해 1분기에는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분기에 다시 둔화세로 돌아선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3중 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열리는데요. 앞서 1중 전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를 인선하고 2중 전회에서 장관급 당뇨를 인선했거든요. 이 지도부가 1년간 국정 운영을 한 뒤에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오늘부터 열리는 3중 전회입니다. 이번 3중 전회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2분기 성장률도 중국 경제의 부진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 소비를 되살리고 실물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해법, 이게 나올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등 실물 경제를 위한 대책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신품질 생산력을 위한 기술 혁신과 각종 개혁 조치, 이런 게 담길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하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밤 시장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이후 처음 열리는 시장인데요. 경제 지표로는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의 분기 실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경제클럽 대담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달성 의지를 강조했었죠. 또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진전을 보여줬지만 물가 둔화 확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언급을 할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는 어떠한 또 부양책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역시나 시장을 움직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화요일 시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까요? 네, 화요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에는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치면서 0.3%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밑돌았거든요. 5월에 이어 6월에도 소비 둔화세가 이어졌을지, 이게 체크포인트입니다. 소비 둔화가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지는데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3주 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고무적이라면서 경제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올해 하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발언 후에 실업률이나 CPI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쿠글러 이사의 발언이 화요일 밤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 지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연준의 인사가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역시나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요일 일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미국의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앞서 5월 말에 나온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높아진 물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지켜봐야 하고요. 베이지북이 중요한 건 FOMC 회의 2주 전에 나오는 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또 6월 산업 생산도 발표됩니다. 앞서 발표된 5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건데요. 6월 산업 생산 예상치는 0.2% 증가입니다. 예상치를 웃돌지 부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 가장 주목되는 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입니다. 월러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데요. 통화 긴축을 선언하는 거죠. 월러가 연설을 하는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침묵하면 이게 호재가 될 정도로 시장이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1월 초만 해도 올해 서너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3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예상도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월러 이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영향력이 큰 분이기 때문에 이번엔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가보면요.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나옵니다. 유로존 CPI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 바로 전날 나오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도 줄줄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 존슨앤존스,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등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것보다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의 실적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ASML의 실적은 반도체 업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앞서 지난 1분기에는 신규 수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2분기 성적은 어땠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ASML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가 사실 거의 발언을 안 하면 그게 호재일 정도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 그 부분이 또 시장에는 부담이 될 만한 요소일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목요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에는 금리를 인하했었는데요. 연달아 내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번 달에는 동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7월 제조업 지수,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6월 경기선행 지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있습니다. 이분이 2주 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금리 인하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에 고용지표랑 CPI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숫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좀 스탠스가 바뀌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두 개만 챙겨보면 먼저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1분기에는 예상을 웃돈 성적을 내놓고도 부진한 가이던스를 내놔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가이던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제시하는 향후 전망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일 텐데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반기 매출을 발표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나왔거든요. 회사 측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AI 열풍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엔비디아 반도체를 만드는 게 TSMC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웨이퍼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TSMC의 실적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힘입어서 지난주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 예탁 증서 ADR 가격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ADR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은 거는 아시아 기업 최초라고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주가가 대만에서 75% 올랐고 뉴욕 ADR은 84% 상승했는데요. 지금 뉴욕에 상장된 ADR 주가가 187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250달러까지 간다는 목표 주가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ASML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목요일에는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에서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금요일에는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연준 내 3인자로 평가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라파엘 보스직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이분은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분기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9월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발표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틱 총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연이어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봤을 때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2006년 때 1,000건에 불과했던 이 아파트의 거래량이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화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2020년대, 그때 9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해 다시금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다시금 9,600건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건 5월 추세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가량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월 대비 13%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역시나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 역시나 5조 8천억 원가량으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로 조금 더 요약해서 보자면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0.24%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0.24%라는 수치가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 15억 이상의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말 비싼 아파트, 값이 잘 나가는 아파트들 또한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신규 부동산 시장도 점점 더 화랑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신규 분양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썩였던 건설주들 드디어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요? 건설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올 한 해 정말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8.8%가량 상승하는 동안 상반기 건설주들은 2%가량의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양한 악재가 있겠지만 역시나 자금 경색,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고요. 외국인 역시나 건설주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6조가량을 매수하면서 상반기 역대 최고 금액을 매수한 외국인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850억 원가량의 순매수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코스피가 33%에서 36%로 3%가량의 파이가 커진 것과 대조되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과 비슷한 1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급등한 것 또한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러한 이슈도 있겠지만 공사비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인력비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토지비도 올랐고요. 건설 대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 1억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수익을 내가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에서도 좀 소외되는 건설주들,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력을 못 느끼기 마련입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실행이 한 2달 정도 연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다시금 화랑으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유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3중 전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집권 3기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과 관련돼서 좀 딥한 코멘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건설주들 사실 업황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멘트를 달자면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연간 분양 목표를 1만 가구로 제시했는데 1분기에 30%가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건설사 중 유일하게 목표 금액의 30%를 초과 달성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GS건설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가량이 지금 전망되면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택 부분의 이익률이 8%가량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HD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제시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가 낮아졌긴 했지만 그 기대치에 부합할 만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상반기에 주택 공급을 6,900세대 이상 그리고 3분기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으니까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 현대건설과 DLENC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무려 7개나 나올 정도로 아직은 건설 업황은 그다지 좋지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자재 쪽은 어떨까요? 건설주는 힘들지만 건자재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플랜트의 발주가 증가를 하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국내 건자재 관련 기업들이 이젠 정유에서 화학과 가스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랜트의 2023년 평균 수주 금액이 159억 달러인데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주 금액이 10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25%가량 수주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LNG 액화터미널의 착공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 시장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만 41개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LNG에 대한 투자는 좀 뒤로 밀려났습니다. 2026년으로 밀려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는 여전히 LNG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환경도 긍정적입니다. 우선 달러 강세가 수출 기업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인 코멘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운송 비용이 고점에서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점. 그렇다면 연말에는 마진 스프레드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건설과 건자재 기업들 드디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방산주가 다시 한번 기대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도 그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LIG 넥스원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시간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하루 더 좀 가져왔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이번에 뭐 트럼프 피해 사건도 있었지만 뭐 그전부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현재 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이제 지속되는 분위기고 그에 따른 이제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 이제 러시아의 48일이 넘는 미사일이 맞았다라는 부분들,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동유럽적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발빠르게 국내 기업들과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과 지금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이제 구매를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줄지가 않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레바논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남중국해 쪽도 마찬가지고 대만과 중국과의 이제 양안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와 또 북한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불안 요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GDP의 2%가 넘는 계속해서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국방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리고 하나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의 양상이 과거에는 이제 각계전투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칼검술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술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버튼 하나 눌러서 그야말로 이제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또 불규칙적인 전략을 펼 수 있는 이제 드론 공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듯이 뭐 그렇다면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 LIG 넥스원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탑 티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당연히 LIG 넥스원에 대한 뭐 앞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로드맵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무게에만 지금 현재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 항공 산업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로봇
로봇들이 전장에서 이제 로봇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LIG 넥스원이 발빠르게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산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IG 넥스원 주가 움직임 오늘 뭐 크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방위산업 중에서 저는 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다니 그때 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큰 수익률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방산기업 안에서는 탑티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다음 종목은 K옥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4,370원대를 또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 연말에 보면 STO 관련 법안이 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STO 관련 이슈로 인해서 한번 K옥션을 한번 들고 와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틀 연속 상승력이 나오면서 장중 한 19%대 상승력까지 보였지만 조금 이제 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미술품 경매 업체이기 때문에 이 낙찰 수수료와 그리고 위탁 수수료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최근 이 실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일본 시장에서 이 토큰 증권 발행액이 97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166억 원 대비 6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토큰 증권, 이 STO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고 이러한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3,800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3,8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75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시세가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손절 접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4,100원, 2차적으로 4,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옥션 상승 탄력 붙었다.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번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건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뭐 정치적인 테마가 좀 붙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오랜만에 그야말로 오늘 수급들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양매수가 거의 다 들어오는 분위기였어요. GS건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DLENC라든가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건설주들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건설에 대한 수요도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좋지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분양에 있어서도 이제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괜찮았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던 부분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 미국의 CPI를 보게 되면 CPI에서 가장 많은 개인들의 지출을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이 워낙 지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에 맞는 주택 건설 붐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기대감이 미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라면 지금 이제 종합 건설 업체들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오늘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들 보면 거래량이 지금 이제 주가들 보면 다 지금 주가가 소위 얘기해서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최근에 좋지가 못한 흐름들인데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계속해서 6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7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거래량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추세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겠다는 의지라고 좀 판단해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있다라는 건
바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렇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저는 충분히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오늘 종가로 매수하시든 아니면 내일 뭐 일봉의 움직임을 보고 뭐 눌림목이 좀 살짝 나오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좀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매매를 좀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토목 쪽도 있고 플랜트 쪽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원전에 대한 뭐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라보게 된다면 현대건설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만나보고 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어떠한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일 이슈, 마켓무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력 케이블과 변압기의 강세장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 전력 케이블 그리고 변압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오른 종목 10가지를 꼽아봐도 그중에 여러 가지의 종목이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변압기와 전력 케이블이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인공지능이 촉발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의 증대 때문일 것입니다. AI 검색은 전력 사용량이 일반 검색과 비교했을 때 10배가량의 전력을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을 검색할 때 그냥 기본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면 1회당 0.3W의 전력을 사용하고요.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3W의 그러한 전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AI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해 전력에 대한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2년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량이 이 460TWh 정도였다면 2026년에는 1050TWh까지 2배 이상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변압기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일반 가정까지 옮기는데 전압을 변경해주는 그러한 기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전력 관련 케이블과 그리고 변압기 시장 투자 포인트 또 어떤 게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I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 또한 전력기기 그리고 케이블 관련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조 3,5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겠다, 노후된 전력을 다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 국내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LS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에 따른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중국 기업을 점점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대체로 대한민국의 기업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 국내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본국으로 회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금 끌어들이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전력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아리백을 좀 준수해야 됩니다. 기업 사용의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100%를 충당하기 위해서 역시나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엠텍입니다. 박성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형엠텍은 삼성중공업에서 소재 사업 부분이 분사한 주강 전문 업체입니다. 이 주강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선박 엔진 구조재부터 산업 전반에 필요한 철강 소재 구조물 구조재까지 다양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선박용 엔진 제조사와 그리고 발전 및 철강 플랜트 제조사, 건설회사 등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하나 나오고 있죠. 조만간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번 주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발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용 원자력 발전 터빈용 부품을 만들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제공을 하고 있는 삼형엠텍이 이 원전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최근 이제 중국 제재로 인해서 이 풍력 발전 사업도 EU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조선 업황이 이제 수주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업황이 호황이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이번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자산 가치 675억 대비 시가총액 606억 원으로 충분히 이제 이슈만 붙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력을 일정 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4,6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4,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한 5,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이슈와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글로비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상승하면서 12만 7,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뭐 저는 딱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국에서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금융 캐피탈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곧 자동차 판매량도 다시 한번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캐즘이 좀 강했던 이유가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었죠. 내연기관에 비해서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보조금도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뭐 캐즘에 대한 전기차 구매를 못하셨던 소비자들도 한 번은 좀 돌아서서 좀 보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판매량이 워낙 지금 뭐 좋습니다. 뭐 현지에서도 지금 현재 엘라바마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운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글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정몽구 회장님이 좀 건강이 이제 안 좋은 사항이 좀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남아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그룹주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출자 고리에서 하나의 지주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가 될 수가 있죠. 뭐 그 이유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과거에도 한번 뭐 현대모비스를 회사를 분할해서 이제 분할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다시 한번 합병하면서 뭐 그런 이제 하나의 또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과거에 뭐 시도를 하려 하다가 시도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몇 번 2015년도, 2016년도도 그랬던 것 같고 2018년도에도 한번 또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했지만 그에 갖다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현대글로비스 이제는 정말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글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차트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보다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올라와서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차선책으로 현대글로비스를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삼익 THK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중에 가장 좀 부각을 덜 받은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흑자를 내고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한 로봇 관련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 조금 이제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흑자를 내고 있는 와중에 좀 몇 가지 이슈력이 발생이 되면서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이 메카트로 시스템 그리고 LM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산업 설비 자동화나 반도체 제조 장비, 시험 장비, 정밀 의료기기, 공작기계의 필수 요소 부품인 이 LM 시스템과 LM 가이드, 볼 스크류, 서버 모터, 감속기 등을 조합한 이 메카트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이 무인 공정을 위한 인간형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로봇 휴보 로봇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오면서 최근 웨이퍼 이송 로봇 업체 슈림 로봇도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LM 가이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이 패키징 설비에 웨이퍼용 이송 로봇을 이제 적용이 돼서 납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1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대략 11,900원 정도 잡고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13,300원 조금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한 14,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계별로 노리시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참 뜨거운 기업이었는데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우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미국 시장에 좀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도 좀 반등세를 좀 동반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대형주 쪽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2,850선에 대한 지지대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도 여전히 한국 증시를 그래도 상방으로 좀 볼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 현물 쪽에서 일부의 좀 매도세가 나왔지만 강한 매도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전환을 함으로써 좀 안정권을 좀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2,900선에 대한 도전 가능성은 충분히 여전히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산주들에 대한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뭐 반도체 섹터 외에도 좀 순환매로서도 좀 노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노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간 빠져나가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폴란드 수주에 대한 2차 컨소시엄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체결 2차 수출까지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선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의 상승한 경향도 있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 실적까지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하반기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서 좀 현대로템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GTX A 노선에 대한 연장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다른 여타 노선까지도 확장된다라면 그러한 실적들이 좀 하반기로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수주에 이어서 철도 쪽에 대한 섹터들의 실적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미 차장님께서는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꾸준히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슈팅 나왔고 장기 이평선 돌파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건설과 또 철도 쪽에서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안에서 볼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이 지금 한 4분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그리고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마감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양호하게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미 시장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반등이 좀 잘 나왔습니다. 어닝 시즌이 좀 앞두고 있는데 미 증시가 주요 지표가 전부 다 리스크 지표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정을 보면 금요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빅테크들의 실적을 선제적으로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다음 주 어닝 시즌에 빅테크들이 좀 어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저번 주에 선물 누적 순매수가 4만 계약까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좀 보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수급들이 코스닥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121선이 저항이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21선과 뭐 201선 지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번 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와이프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좀 꼽아보실까요? 오늘 보니까 거의 시장이 트럼프 미 맞아요. 대선 후보 관련해서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다행히 오늘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았고 다행히 지금 강보합권대 흐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이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랠리에 대한 지금 기대감 때문에 몇 종목들 지금 이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과거 2018년도, 19년도 이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었을 때 수혜받았었던 이제 종목군들부터 시작해서 방산 원전주들 이제 위주 강세 움직임 나왔는데 사실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도 차익 실현 나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LS 일렉트릭은 또 강세 움직임 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일단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달 말까지는 좀 관련 종목들 움직임은 일단 추세적으로는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또 관련 이슈가 또 크게 있잖아요. 체코 수주전 관련해서 이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슈에서 만약에 뭐 재료 소멸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전 쪽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큰 이제 또 대형 이슈 중 하나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교집합이 되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인프라 산업재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지금 시장 충분히 또 관련 섹터들 주목. 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한 1분 정도 뒤면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4%가량 상승한 2,868포인트 선, 코스닥은 0.2%가량 오른 85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사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900계약거량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상승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5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정치적인 좀 리스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이 여러 가지 좀 우려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스메일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요. 단기적인 테마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 쪽이 급등했습니다.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연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STO 쪽도 오늘 시장에서 4.6%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면서 오늘 시장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방산 쪽에 4%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1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상한가 간 기업이 있습니다. 인디에프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고 카티스는 28% 이상의 급등세, 일신석재는 26%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라파스가 25.9% 넘게 상승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사마제약도 20% 넘게 상승, SG도 2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건설업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운수 기계 쪽도 1.8%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강달러 기조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음식료 쪽도 1.08% 이상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 기술이 7%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SG가 2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860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2,900선을 현재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상승세 852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코스피 쪽 만나보시죠.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사업이 좀 순항 중이다라는 여러 가지 소식들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이에 따라서 86,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주춤한 흐름 나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LG 엔솔은 3.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기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주춤했습니다. 35만 8천 원대까지 빠진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도 일제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까지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네이버가 장중에는 거의 3%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네이버의 라인 매각에 사실 없던 일이 된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장중에는 3%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요. 오늘 시장 결국에는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7만 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신한 지주부터 LG화학까지는 일제에 빠졌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면은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0.6%의 하락세,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알테오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27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1.5% 이상의 상승세, HLB, 강보합권, 3천당 제약은 조금 빠졌습니다. 0.5%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내렸고 엔캠은 계속해서 시가총액 순위가 한 계단씩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노공업도 1.4% 이상의 하락세, HPSP도 2.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클래시스가 강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내일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까요? 내일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내일장 국내 증시 오늘의 연장선상처럼 트럼프 관련주 쭉 봐야 될까요? 네, 저는 트럼프 관련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총격 이후에 지지층이 급증을 하면서 대선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라리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제약, 바이오, 원전, 방산 등이 트럼프 수혜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MDF도 움직이고 방산 섹터도 잘 움직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련주 추적이 좀 필요해 보이고 원전 오늘도 강했지만 또 7월 17일 날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과 트럼프 수혜가 겹쳤다. 그래서 내일도 좀 이어지는 변동성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쪽은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전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국 방위비가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은 가성비가 좋고 납기를 잘 지키는 K 방산이 좀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섹터 역시도 이벤트 드리븐 일정이 있는데요. 루마니아 방문 일정이 17일부터 2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역시도 미국 수출 비공이 최종 테스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레이딩하기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미중 바이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11월 이전에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중국 쪽 바이오 생태계에서 중국을 좀 밀어내는 전략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주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쟁 관련주 미중 바이오 분쟁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좀 유심히 추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는 방산, 원전,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렇게 트럼프 관련된 섹터를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내일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저 또한 당분간은 좀 트럼프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 호재 이벤트는 좀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이벤트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책 관련해서
수혜주와 배제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이제 수익률을 걷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혼조세다 보니까 지금 같은 또 시점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역시나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우리 국내 시장 2,900포인트 부근에서 심리적인 지금 저항선 맞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해줘야지 또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조가 되면서 썸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저항대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인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도주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교체가 되느냐, 증시 색깔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 시즌 향방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무게 중심도 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서 내일장 시장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관련된 이슈 이번 주 내내 노이즈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 그 관련된 수혜주와 배제주를 잘 엄선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항생지수는 1.7% 하락했고 상해 종합지수는 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움직임, 지금 거래가 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일본이 오늘은 좀 휴장이지만 내일 또 개장을 하게 됐을 때 엔화에 대한 움직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이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이센스는 체외 진단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9월에 첫 국산 CGM 케어 센스 에어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보통 손끝에서 이제 피를 체열해 가지고 혈액을 측정하는데 혈당을 측정하는데요. 네. 이 CGM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통증 없이 혈당 측정을 계속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최근 당뇨 비만 관련해서 일라이릴리가 신고가를 가면서 굉장히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혈당 수치를 조정해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을 좀 만드는 게 이 비만 치료제의 그 필요한 필수 부분인데요. 혈당 관리가 비만 관리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고칼로리, 고식단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당 관리해서 젊은 세대들까지도 지금 그 젊은 당뇨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 따르면 20, 30대 당뇨 환자가 12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역시도 저칼로리의 다이어트에서 이제 저혈당 다이어트로 이어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당뇨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아이센스의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혈당 관리를 시작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센스는 삼성 갤럭시 워치와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어플리케이션 파스타를 통해서도 혈당 측정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CGM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12조 원 시장입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매우 작습니다. 빅3 정도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탑2가 12조 원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인 이 아이센스가 국내 식약처를 뚫고 유럽도 통과하면서 2025년에는 20개국 이상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정 모멘텀으로는 국내 2형 당뇨 환우 대상으로 보험급여로 이 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 중에서 헝가리는 이 국민보험 등록이 완료가 됐고 유럽도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잘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GM 사업 방향성이 중요한데 작년 매출은 1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50억 원, 내년은 4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1위인 덱스컴이라는 글로벌 업체가 시총이 60조 원입니다. 근데 이 마켓 쉐어가 20분의 1만 확보가 되어도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1, 2조 이상의 시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열려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3,2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로 아이센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혈당 관련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목표가 23,200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KC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슈 레이더 시간에서 석유화학주 관련해서 이슈 브리핑 도와드렸을 때 정말 몇 안 되는 좀 시세가 기대되는 석유화학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KCC에서 매출 구성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사업 부문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실리콘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워낙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실리콘 사업 부문이 적자폭을 좀 키워갔었던 미운 오리 같은 그런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료 사업 부문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 선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 사업 부문 역시도 매출액이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장세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저 PBR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KCC를 드렸었는데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메이저 수급, 특히 기관 쪽에서 최근에 매수세 계속 들어와 줬었는데요. 오늘 구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도 같이 함께 붙어준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예상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기존에 3천억대에서 올해는 거의 이제 5천억 가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당기 순이익이 특히 이제 가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25억 원대에서 예상 컨센서스가 올해 5,400원대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만 봤을 때는 최근 근래 3년치 대비해서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이런 흐름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매년 R&D 투자도 지금 현재 단행 중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같이 함께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목표 구간은 상당 월봉상 38만 원 구간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제가 기존에도 스윙에서 조금 중기 관점으로 봤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현재 대비해서 한 4만 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목표 구간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성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 방향성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30만 원 선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상방으로 추세 보시면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흐름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C 언급해 주셨고 추세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공략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초가 공략 잘 하셔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방침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감시는 강화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는 금지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대체 인력 확보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 규제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엑셀 세라피틱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약세 마감했습니다. 엑셀 세라피틱스는 오늘 공모가 만원보다 16% 내린 8,3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5년 설립된 엑셀 세라피틱스는 세포 치료제로 대표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배질 개발 및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입니다. 이번에 확보하는 공모자금은 글로벌 사업 확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가 작년에 12% 배당을 진행했는데 이 상장 후에도 배당은 꾸준히 늘려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장 후 주주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본질에 집중하면서 기술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 공장 증설 등을 위한 준비도 늘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